안녕하세요. 제가 너무나 분한 일이 생겨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할복이라도 해야지 나의 억울함이 풀릴까 싶었는데 마지막에 정말로 통쾌하게 복수한 일이 생겨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네요. 저는 30대 초반 은행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사실 저는 대학을 나오지 못했어요.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이 크게 다치시고 실질적 집안의 가장이 저희 오빠가 되면서 저도 바로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취업을 할 수 있는 고등학교에 올라가게 되었지요. 제가 중학교 때 전교 2등에서 4등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취업 고등학교, 소위 마이스터 고등학교, 상고 이런 곳을 지원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친구들은 물론 선생님들도 엄청 다들 놀랐어요. 선생님들은 저에게 아니, 어머, 너가 그런 고등학교를 지원한다고? 너의 공부머리가 아깝지 않아? 그냥 일반 고등학교 가서 공부하고 내신 잘 챙겨서 너 원하는 대학 지원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인 것 같은데. 그게 인생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순자 너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니에요. 사실 저도 뭐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아빠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잖아요. 오빠는 고등학교 자퇴하고 알바하면서 겨우겨우 아빠 병원비 충당하고 저 학업 도와주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대학까지 간다고 바득바득 우기면 너무 바보 같은 고집을 피우는 것 같아요. 저 그냥 바로 취업할 수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할게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저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인지 체념을 하는 표정으로 그래, 너의 뜻이 그렇게 완강하다면 선생님이 더 이상 뭐라고 하지는 못하지. 그래, 너의 의견을 존중한다. 고등학교 가서도 잘해? 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저는 취업을 바로 할 수 있는 고등학교를 가서 정말로 미친 듯이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교 1등은 그냥 무조건 저의 차지가 되었고 저도 욕심이 있어서 자격증을 이것저것 다 따다 보니까 졸업할 때쯤에는 거의 자격증이 40개가 넘게 있게 되었죠. 저 고교 담임 선생님도 선생님이 여기 선생일 한 지는 꽤 되었지만 이렇게 많은 아이들 중에 이 정도로 열심히 자격증을 딴 애는 처음 봤어, 정말로. 대단하다. 라고 치켜 세워줄 정도였습니다. 저는 너무나 자랑스러웠어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선택한 길이 맞다고 생각해서 일도 열심히 하고 현재 할 수 있는 것에 최대한 집중을 하면서 저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 몰두했지요. 그래서 저는 고3 졸업하기 전에 유명 은행에 입사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은행에만 들어가면 인생 다 산 것처럼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막상 들어가니까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정말로 많이 후회가 되었습니다. 남들은 대학을 다닐 때 저는 직장에 출근을 하는 게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일인 줄 몰랐어요. 그때 중학교 담임쌤 생각도 많이 나고 선생님 말을 들어서 평범한 인생을 살 걸 그랬나 하면서 오만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저는 이미 직장인이 되었고 현실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오히려 힘들고 고통스러울수록 저는 은행 일에 집중했어요. 아무래도 고졸 출신이니까 주변에서 저를 무시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뭐라고 할까요? 저에게 한마디씩 하고 너는 고졸인데 이런 것도 잘하네. 고졸이 이런 것도 할 줄 아나? 신기하네. 하면서 고졸은 뭐든 다 잘 못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를 악물고 인정받기 위해서 일을 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지점에서 제가 영업 1등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금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또 각 손님들에게 가장 알맞은 은행 상품을 알려주다 보니까 어느새 많은 사람들이 저를 신뢰하게 되었더라고요. 점장님이 참 일을 잘해. 내가 고졸 출신을 좀 보긴 했지만 다들 뭐랄까 조금 자신의 한계를 정해놓고 뭔가를 하는 경향이 있었거든. 그런데 다르네. 확실히 달라. 이번에 본사에서 직원 추천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내가 자기 추천해줄게. 조금 더 열심히 해보라고. 라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제가 처음에 은행에 들어올 때 본사에 들어가는 게 가장 큰 목표였거든요. 그런데 입사한 지 몇 년 되지 않아서 그런 추천을 받으니까 덩실덩실 신이 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점장님.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 정말 잘할 수 있어요. 믿어주세요. 라고 하며 애사심을 가지고 더더욱 일하는 데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사에서도 저의 노력을 알아주신 것인지 저를 본사로 발령해 주었어요. 그 통지서를 본 순간 얼마나 기뻤는지요. 저는 껑충껑충 뛰면서 와, 내가 드디어 본사에 가다니. 그래, 고졸도 할 수 있어. 고졸이라고 못할 건 또 뭐람? 다 할 수 있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못할 거는 없는 거야. 하면서 껑충껑충 뛰었습니다. 진짜 정말로 기뻤어요. 남들이 뭐라고 해도 저는 당당하게 삶을 앞으로 나아가는 한 주체적인 사람이 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거기 본사에서 일하면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저에게 고졸 출신인데도 다른 직원에게 일을 알려줄 정도로 열심히 일하시고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약간의 경외심도 들고 다른 분들보다 더 대단해 보여요. 궁금해지네요. 하면서 저에게 호감을 표시했어요. 저는 그 남자의 말에 기분이 좋아졌고 혹시라도 제가 도움드릴 게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달라고 하면서 말을 했지요. 그렇게 저와 그 남자는 자주 만나기 시작했고 그분은 제가 한계를 정하지 않고 열심히 살고 항상 도전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보기 좋다고 하면서 저에게 고백을 했어요. 저요, 정말 진지하게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사내 연애라서 망설이기도 했는데 제가 여기서 제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면 정말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아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게 그 남자가 얼마나 긴장하고 진심인 것인지 저는 알 수 있었고 그래요. 저도 용기 내어 볼게요. 그럼 우리 시작해요. 연애. 하고 저와 그 남자는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하리 많지 그 남자는 저에게 급속도로 빠져들게 되었고 만난 지 4개월 만에 저에게 결혼을 하자고 했어요. 저는 조금 이른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내가 아마도 살면서 만날 수 있는 최고의 남자는 이 남자일 것 같아서 저는 결국 이 남자의 청혼을 받고야 말았습니다. 그게 제 인생의 최악의 실수가 돼버릴 줄은 전 상상도 못했어요. 다들 그렇듯이 사실 신혼생활은 너무나 깨벗고 행복했어요. 남들이 뭐라고 해도 저는 남편이 너무나 좋았지요. 그런데 문제는 시댁이었어요. 시댁에서 제가 고졸이라고 항상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대기업 들어가서 참한 여자를 며느리로 데려오는 줄 알았더니 아이고 홀딱 속았지 뭐야? 라고 하면서 반 장난 반 진담으로 저에게 말을 했어요. 시모는 아니 아들이 처음에 같은 회사에 정말 총명하고 똑똑한 아이가 있다고 이 여자랑 결혼 전제로 진지하게 교제를 하고 있다고 해서 나는 진짜 학교도 좋고 잘난 집안인 줄 알았는데 아유 고졸이라니. 우리 시대 때도 고졸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게 어찌 된 일이야? 아휴 참 어이가 없어서 처음에 안 된다고 그리 말렸는데 어디 자식 고집 꺾기가 쉬우니? 어렵지? 그치? 아, 네, 그렇죠. 자식 고집 꺾기 엄청 힘들죠. 네. 라고 했습니다. 시모는 며느리 너도 나중에 아들 낳으면 교육 잘 시켜야 해. 알겠니? 남자들은 한번 감정에 휘몰리면 애들이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고 그냥 코뿔소처럼 완전히 밀어붙이고 이런 애들이 많아. 라고 하면서 저를 저격하는 듯한 말을 하셨어요. 엄청 기분 나빴지요. 제가 고졸이어도 회사에서는 남편보다 일을 더 잘하고 연차가 높은 남편에게 제가 일을 알려줄 정도로 유능함을 인정받았는데 이놈의 시댁만 오면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여자가 되었어요.
시모는 심지어 제 앞에서 아니, 동창 모임에 나갔는데 하도 애들이 자기 며느리 자랑을 하길래 나도 자랑하자 싶어서 우리 며느리 대기업 나왔다고 했지. 그런데 동식이 엄마가 그러면 내 며느리는 어느 학교 나왔냐고 물어보더라고. 아유, 내가 거기서 우리 며느리는 고졸입니다 라고 어떻게 말하니? 정말로 창피스러워서 얼굴이 벌개지는 것을 겨우겨우 막고 빨리 그 자리를 나왔는데 나는 그때 굴욕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 고졸 며느리 존재가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할 줄은 몰랐네. 이제 너 나한테 잘해야 한다. 내가 얼마나 큰맘 먹고 너를 우리 집 사람으로 받아들인지 알겠니? 내 아들한테도 잘하고 최대한 힘들더라도 아들이 밥 챙겨 먹을 수 있게 챙겨줘야 한단다.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지요. 아니, 남편이 뭐 인류대학을 나온 것도 아닌데 왜 나를 못 괴롭혀서 이렇게 안달인 것인지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를 고졸이라고 무시하는데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무시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댁이랑 사이도 자연스럽게 안 좋아지고 시댁에 가는 날마다 엄청 긴장을 하게 되더라고요. 시댁과 사이가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남편과의 사이와도 파국을 치달았어요. 연애할 때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 남편이 대단한 마마보이였던 겁니다. 와, 미칠 노릇이었지요. 제가 아침밥을 안 차려주거나 혹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안 들어주면 시모한테 전화해서 쪼르르 이런 거를 다 말하는 거였어요. 저와의 갈등을 시모에게 말해서 자기 속풀이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시모는 일방적으로 남편의 말만 듣게 되는 거고 저는 남편을 괴롭히는 악독한 며느리가 되는 거였지요. 솔직히 엄청 화가 났습니다. 남편은 엄마, 아니 아침에 내가 따뜻한 국을 먹고 싶다고 했는데 와이프가 바쁘다고 하고 내가 대기업 다니는데 고졸 출신 아내가 사내에서 더 인정받고 그러니까 자존심도 엄청 상해. 진짜 나 원래 항상 어딜 가던 인정받고 그랬는데 아내한테 밀리니까 요즘 그냥 다 짜증나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을 제가 안방에서 들었어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남편한테 한마디 하려고 했더니 바로 어머니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너 우리 아들 아침 안 챙겨줬니? 애가 고등학교 때부터 내가 아침에 바로 한 반찬을 먹는 걸 아침 습관으로 들여서 애가 밥은 꼭 먹어야 해. 그리고 너, 애 기를 죽이고 다니면 어쩌니? 그래도 남자가 기강이 살아야 집안 자존심도 살고 좋을 텐데. 참 정말. 이라고 하면서 저에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저도 참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머님, 제가 언제 남편 기를 죽였어요. 항상 저 기 죽이는 거는 어머님 아니셨어요? 저 맨날 고졸이라고 무시하고 회사는 능력으로 사람을 평가하니까 그래서 제가 능력이 있어서는 남편보다 뛰어나서 인정을 받은 거고요. 그런 부분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아침 밥하는 거는 시간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지. 저도 똑같이 직장인인데 왜 제가 아침밥을 차려야 해요? 저도 이제는 그냥 내 거리면서 순응하기 싫어요. 아무리 제가 고졸이어도 저는 밖에 나가서 무시받거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어머님, 그리고 계속 저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잔소리하시면 저도 힘들어요. 앞으로 저희 부부 사이 갈등은 저희끼리 해결할게요. 라고 딱 부러지게 말을 하니까 시모는 완전히 난리가 난 겁니다. 뭐가 어쩌고 저째? 아주 너가 시모를 그냥 물러보는구나. 아주 만만하게 보고 이렇게 아득바득 대드는 거니? 하긴 고졸 차별 극복하고 본사까지 승진할 정도면 얼마나 독한 여자겠어? 내 아들이 그거를 간과했어. 아유, 내 아들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악독하고 기센 여자를 마누라로 삼은 거니? 어머님, 그거는 다 아드님이 제가 괜찮은 여자라고 생각해서 저를 쟁취한 거예요.
저도 다른 남자들이 쟁취하고 싶은 매력 있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라고 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주 난리가 난 거죠. 며느리가 자기한테 대들었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남편에게 어머님이 쪼르륵 다 일러바친 거고, 마마보이 남편은 바로 방문을 열고 당신 미쳤어? 지금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한 거야? 아무리 그래도 어른한테 예의는 지켜야지. 당신 실망이야. 내가 당신이 이런 사람인 줄 알았더라면 절대 결혼 안 했을 거야. 아, 진짜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꼬인 것 같다고! 하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적반하장으로 저에게 뭐라고 하는 모습을 본 저는 너무나도 속상하고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당하면서 살아야 하나 싶은 마음에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와 남편의 사이는 거의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었어요. 말을 섞지도 않았고 회사에서도 모른 척하고 아예 유령 취급을 했지요. 회사 내부에서는 이미 어머, 야, 둘이 싸웠나 봐. 야, 이러다가 이혼하는 거 아니야? 벌써 며칠째 둘이 말도 안 섞어. 와, 사내 연애할 때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처럼 하하호호 하더니 지금은 뭐 서로 핥히지 못해서 안달이네. 야, 이래서 연애랑 결혼은 다른 건가 봐. 라고 이야기가 돌았어요. 안 그래도 회사에서 잘 보이고 싶고 잘하고 싶은 저였는데 이런 소문이 도니까 짜증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집을 가고 있었어요. 저는 일도 힘든데 집에는 일보다 더 힘든 존재가 있으니 또 스트레스 받겠다. 정말 집에 가기 싫다. 너무너무너무 싫다. 그냥 맥주나 마시면서 편의점에서 조금 시간 때우다가 가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저는 편의점에서 3개에 10,000원 하는 수입 맥주를 사서 집 앞 의자에서 마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쪽 저희 집 근처에 있는 놀이터에서 아주 익숙한 실루엣의 남자가 보이더라고요. 자세히 보니 제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는 젊은 여자가 치마를 입고 남편 팔짱을 끼고 아양을 떨고 있었어요. 저는 직감적으로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바로 저는 카메라를 켜서 남편과 그 여자가 팔짱을 끼고 데이트하는 모습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숨겨서 그들의 행동을 계속해서 지켜보았어요. 보니까 둘은 걷다가 포옹하고 손잡고 뽀뽀하고 아주 난리 생난리를 쳤습니다. 저는 기가 차더라고요. 그런데 나를 무시하고 못 배운 여자라고 난리치더니 아주 뒤에서는 자기가 못 배운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바로 남편이 그 여자랑 스킨십하는 모든 행동들을 제가 전부 찍었어요. 속으로 저는 이제 나랑 갈 때까지 갔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불륜을 저지르는 건가? 그것도 우리 집 앞에서?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건지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진짜 짜증나고 화가 나. 대학 나와서 대기업 들어간 남자도 이렇게 바람을 피는데 누가 누구 보고 뭐라고 하는 거야? 지부터 잘 행동할 것이지. 내 남편이지만 정말 싫다. 못 배운 사람은 내가 아니라 당신이야. 하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제가 남편을 싫어해도 설마 바람까지 피울 줄은 몰랐는데 그 모습을 제 두 눈으로 생생하게 보게 되니까 충격이 정말로 어마어마했어요.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저는 큰 충격을 받게 된 것이었지요. 바로 저는 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했어요.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저는 재밌어? 그렇게 사니까 인생 재밌니? 하고 쏘아댔어요. 남편은 갑자기 뭐가 재밌어? 재밌겠냐? 지금 집에 오면 나를 숨막히게 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래서 어린애랑 바람 피는 거니? 그것도 대놓고 우리 집 앞에서 데이트를 해? 간이 부었어? 아무리 우리가 사이가 안 좋더라도 아직은 부부 사이이고 이혼도 안 한 엄연히 법적인 부부 사이인데 어떻게 불륜을 그렇게 뻔뻔하게 저지르냐, 라고 하니 남편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아무 말 못하는 거 보니까 당신 쪽팔리긴 하나 보네. 걔는 뭐 하는 여자냐? 어떻게 만난 거고? 나 절대로 쉽게 이혼 안 해줄 거야. 나를 배신한 당신이랑 그 여자 똑같이 고통스럽게 해줄 거야. 기대해? 라고 하니 남편이 갑자기 눈빛이 바뀌더니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그래, 네가 그렇게 독하게 나한테 대하고 나를 구석으로 몰아붙이니까 내가 이렇게 바람핀 거 아니야. 내가 바람핀 이유는 전부 다 너 때문이야. 내가 착한 여자랑 결혼했으면 이렇게 바람을 폈겠어? 그 여자 잘났어. 최소한 당신보다는 멋진 여자고 의대생이야. 배울 만큼 배운 여자고 나랑 급이 맞다고 생각해서 나도 만나고 있고 그 여자도 나 지금 유부남인 거 알아. 내가 이혼하고 그녀랑 결혼할 거라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어. 우리 엄마도 알고 있는 사실이고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와, 시어머니까지 알고 계시는 남편의 불륜 소식이라니 정말 충격이 컸습니다. 그리고 의대생? 아니, 의대생이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이쁜 애가 내 남편이랑 만나? 와,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화를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저는 막 소리를 지르면서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했어요. 분이 안 풀린 저는 작은 방에서 숨죽여 울었어요. 사실 저는 정말로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리고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없는 가정에서 자랐다 보니까 제가 열심히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매사 열심히 산 건데 그런 저를 보고 독하다, 기가 세다 이런 말로 상처를 주고 저의 독하고 기가 센 성격 때문에 불륜을 저질렀다고 말을 하니까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지더라고요. 저도 그때 결심했습니다. 그래, 그냥 이혼하자. 구질구질하게 복수한다고 이혼 안 해주는 것도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 것 같아. 이런 집안에서 하루라도 더 머물러 있는 게 너무나 고통일 것 같아. 라고 생각한 저는 피를 토해내는 심정으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했지요. 변호사는 남자분에게 위자료를 충분히 청구할 수 있고요. 아마도 정신적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결혼 생활은 오래되지 않아서 아마도 재산 분할은 많이 받아오기는 힘들 거고요. 그리고 상간녀 소송도 하고 상간녀에게 최대 3천만 원 정도 위자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로펌이 최대 이혼 변호 소송 승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변호사의 말에 안심을 하고 대략적인 소장을 작성하고 그 종이를 가지고 집에 가게 되었어요. 저는 며칠 집에서 누워서 혼자서 고민을 하다가 시댁에 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에게 이 사실을 말하고 좀 이야기 좀 할 게 있어서요. 남편 모르게 찾아가서 초인종을 누르니 안에 아무도 없었던 것인지 인기척이 아예 들리지도 않더라고요. 뭐야? 이 시간에 시모 항상 집에 계시는데 어디로 간 거야? 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계단으로 누군가 하하호호 하면서 웃으며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어머님. 저도 오빠가 너무너무 좋아요. 살면서 이렇게 자상한 남자 처음 봤어요. 저희 의대에는 남자들이 똑똑한 자기 말이 다 맞다고 생각하고 자기애적 성향이 강해서 별로 안 끌렸거든요. 오빠는 그에 반해서 너무 자상하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 나도 우리 아가가 너무 자랑스러워. 의대에 얼굴도 예쁘고 착하고 싹싹하고 뭐 이런 아이가 복덩이처럼 우리 집에 들어온지 몰라. 빨리 시골리고 가족사진 찍자. 다음 주에 규영이 아빠가 환갑이니까 가족사진 찍을 때 우리 아가도 와서 같이 찍었으면 좋겠어. 아, 그때 그 며느님 오시는 거 아니에요? 불편한데. 에이, 내가 있는데 뭐. 그 애는 신경도 쓰지 마. 어차피 아들이랑 이혼할 거니까. 아유, 그냥 그 애는 정말 꽝이야, 꽝. 우리 귀한 아가는 그런 급 떨어지는 고졸 출신 은행원 신경도 쓰지 마. 모든 면에 있어서 너가 승자야, 알겠니? 라고 하면서 수다를 떨면서 올라오는 거였어요. 와,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벌써 상간녀를 자기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이혼도 안 한 저는 아예 바깥 사람 취급, 가족 취급도 안 하는 게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딱 뒤를 돌아보니 놀란 어머님이 어머, 너가 어떻게 여기를 온 거니?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머님, 정말 끝까지 바닥을 보시네요. 아무리 의사 상간녀가 좋아도 그렇지. 라고 하니 어머님은 아가야, 너 일단 오늘은 집에 먼저 가거라. 라고 하면서 상간녀를 챙긴 뒤 저에게 고졸 며느리보다는 상간녀여도 의사인 상간녀가 좋은 게 당연한 인간 아니겠니? 라고 하면서 저를 질근질근 밟아버리더라고요. 화가 난 저는 대답도 안 하고 변호사랑 간단하게 적었던 소장을 봉투에서 꺼내 어머님의 얼굴에 팍 던지고 나왔습니다. 그때 어머님이 저 예의도 없는 것, 저 망나니 같은 것 하면서 화를 낼 때 저는 계단을 팍 내려가서 밖으로 나갔어요. 밖에 보니까 상간녀가 유유자적하게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막 달려가서 얼굴을 보니 웬걸? 제가 처음 발령받은 은행에서 손님으로 온 여자였던 겁니다.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학생인데 이제 마이너스 통장을 뚫는다고 은행에 온 거였어요. 학생이어도 아무래도 의대생은 마이너스 통장을 뚫는 게 상대적으로는 쉬웠으니까요. 저는 이렇게 어린데 학자금 대출에서 생활비 대출 서비스 받아요. 거기는 이자율도 거의 없다시피 한데 왜 마이너스 통장을 뚫으려고 해요? 라고 물어보니 그녀가 그냥 제가 사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아서 이것저것 다 대출받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되었네요. 라면서 머쓱하게 웃은 게 너무나 인상이 깊어서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속으로 의대생이라 믿는 구석에 있어서 이렇게 돈을 막 빌리는 건가? 하고 마이너스 통장을 뚫어주었습니다. 저는 좀 충격이었어요. 그와 동시에 속으로 이 여자 뭔가 쎄한데? 소비 습관도 일반적인 것 같지도 않고. 그래, 한번 둘이 잘 살아봐라. 내 생각에는 남편 너 꽤나 이 여자 때문에 골머리 썩힐 거다 생각하고 바로 이혼 서류를 남편에게 던졌습니다. 야, 네가 그렇게 원하는 이혼 내가 해줄게. 그리고 상간녀한테도 말해. 상간녀 소송 걸 테니까 마음 단단하게 먹으라고. 라고 말을 했지요. 남편은 알겠다고 나 놓아줘서 아주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 소송을 밟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알고 보니 그 상간녀랑 똑같은 대학, 똑같은 학과를 다니고 있었던 애가 있었던 거였어요. 놀란 저는 어머 진짜? 야, 걔 어떤 애야? 도대체 얼굴도 이쁘고 공부도 잘하는데 왜 유부남이랑 놀아나고 그러는 거야? 라고 하니 지인이 걔 저희 학과에서 진짜 유명해요. 애가 얼굴도 이쁜데 공부도 잘하니까 명예욕이랑 무욕이 엄청나거든요. 걔가 엄청 가난한 집안에서 워낙에 독하고 이악 물고 살았어가지고 애가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저 학교 다닐 때도 저희 학교에서 제일 잘생기고 돈 많은 애랑 사귀다가 그 여자애는 양다리도 아니고 세 다리 걸린 게 딱 걸려가지고 결국 걔 과에서 소외되고 휴학도 엄청 했더라고요. 의대를 졸업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들어보니까 걔 강남 바닥에서 유명한 사람들 만나면서 선물 받고 좀 잘 나가는 직장인이나 대기업 남자들 만나서 돈 받고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걔가 와, 언니 상간녀인 줄은 저도 몰랐네요. 하긴 걔 정도면 그러고도 남죠. 라고 하더라고요. 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원래 그런 여자라서 그런 짓을 한 거구나 하면서 모든 게 이해가 되었어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유부남인 남자를 꼬시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저는 결국 이혼을 하고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오히려 시원하더라고요. 짐덩이 같은 시댁과 남편을 제 인생에서 빼니까요. 그때 아는 분 추천으로 마이스터고 상고 전형으로 제가 대학에 지원하게 되면서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항상 대학 생활을 해보는 게 제 나름대로의 꿈이었는데
그 꿈을 이루어서 무척이나 기뻤습니다. 저는 발전적인 삶을 살고 있었어요. 대학에서 만난 투자 동아리 사람들과 주식이랑 코인, NFT라는 투자 공부도 함께하고 은행에서 일했던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같은 대학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지식도 알려주다가 저희 투자 동아리에서 함께 투자한 종목이 대박이 나가지고 제가 수익률을 200% 넘게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종목에 돈을 꽤나 많이 넣어놨는데 당장 번 돈으로 서울에 있는 작은 집에 들어갈 수 있는 돈이었거든요. 사실 이혼하고 대학 입학하면서 직장을 그만두느라 돈 관련 걱정이 많았는데 그 걱정을 덜어낼 수 있게 된 겁니다. 되게 다행이었어요. 저는 그 돈으로 이제 근처 집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제가 예전에 살던 동네에 가서 부동산 시세도 보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신혼집으로 살던 곳이 매물로 나왔더라고요. 그게 어머님이 남편한테 증여한 거고 거의 1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집이라서 절대로 안 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에 들어가서 어머, 여기 현상아파트 101동 1003호 매물로 나왔어요? 라고 하니 부동산 아저씨는 여기 사는 아가씨인가? 못 들었어? 저기 아들이 여자한테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전 재산 다 털렸잖아. 우리 동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던데. 그래서 거기 집 보증으로 해서 수억 대출 받아서 그 여자한테 전부 가져다 바쳤다가 그 아가씨가 결혼 안 한다고 선언하고 수억대 돈 가지고 잠적해서 그 집 난리 났어. 라고 하더라고요. 와, 알고 보니까 상간녀가 남편에게 자기는 의대생의 미래도 창창한데 상간녀 소송까지 걸리고 손해본 게 너무 많다. 이렇게 나는 많은 것을 걸고 당신을 선택했는데 당신은 나를 위해서 뭘 해줄 거냐 이런 식으로 나온 모양이더라고요. 의대생의 어리고 이쁘니 자랑거리 되기 딱 좋은 그 상간녀를 놓치기 싫었던 어머님과 남편은 살고 있던 아파트에 보증을 걸어서 돈을 대출받고 그 돈으로 상간녀에게 이걸로 당신이 사고 싶은 예물이랑 결혼 준비 다 하게 해주고 의대 휴학하고 세계 여행 같이 다니자고 하면서 돈을 넣어준 거죠. 아이고, 애초부터 제 남편과 결혼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돈 뜯어내는 게 목적이었던 상간녀는 그 돈을 다 써버리고 남은 돈은 들고 잠적하고 이별 통보를 한 거죠. 그래서 부동산 아저씨는 그래서 그 집안에서 그 여자한테 소송을 걸었는데 애초에 그 돈을 그 여자가 먼저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빌려준 것도 아니라서 받을 수 없다는 게 판결이었대요. 그 집안에서 완전히 똥 밟은 거지. 그래서 아파트도 빚 갚는다고 팔아버리고 난리가 났더라고. 그 남자는 폐인이 되고 그 엄마도 창피해서 동네 모임도 못 나간다고 하더라고. 이래서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해. 바람 펴서 이혼하고 상간녀 선택한 그놈, 나쁜 놈이 벌 받은 거지. 불쌍하지도 않아. 라고 하더라고요. 와, 정말 심령 묵은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전 남편에게 문자를 한 통 보냈어요. 야, 내가 이번에 대학 입학하고 공부하다가 투자로 돈 좀 벌었거든? 아파트를 사볼까 해서 부동산 다녔는데 너네 집 매물로 나왔더라? 요즘 많이 힘든가 봐. 상간녀한테 버림받았다며. 소문 다 났어. 축하한다, 네 인생 망한 거. 나는 이제 집주인 될 일만 남았는데 너는 월세살이 인생 되겠구나. 그러게 있을 때 잘하지. 불쌍해라. 평생 그렇게 살아. 스스로 망가져줘서 고맙다. 덕분에 따로 복수할 필요가 없겠네. 라고 한 뒤 차단을 했습니다. 들어보니까 전 남편이 화가 나고 자존심 상해서 저를 보고 죽여버린다고 회사에서 뒷담을 깠다고 하더라고요. 회사 사람들은 이미 그 남편이 바람 펴서 저랑 이혼한 거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전 남편의 말에 동조도 안 하고 그래서 전 남편 회사에서 거의 왕따라고 합니다. 진급도 인성 문제로 인해서 거의 막히게 되었고요. 그리고 들어보니까 상간녀는 결국 명예 무력 때문에 망가져서 알코올 중독으로 치료를 받다가 친척들에 인해서 강제로 학교 복학을 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그런 도파민 중독으로 인해서 공부머리 뇌가 완전히 망가지게 되었고, 유급을 3번이나 받아서 결국에는 의대 졸업도 못했다고 합니다. 저는 손 하나 까딱대지 않고 코를 풍격이 되었어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속이 시원하던지요. 침착하게 그들의 더러운 짓거리에 끼어들지 않고 저는 저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더니 대학도 가게 되었고 돈도 벌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로 가득 채우게 되었네요. 참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 행복합니다. 제 삶에 집중하길 잘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 가지고 무시하고 대놓고 자기보다 아랫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예 연을 끊어버리는 게 장기적으로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악마 같은 사람들과 멀어지니 제 인생에도 좋은 대운이 들어와서 이렇게 술술 풀리나 봅니다. 오랜만에 유튜브를 보다가 저의 이야기도 거의 여기에 나오는 사연감만큼 시원하고 통쾌한 것 같아서 이렇게 용기 내서 사연을 보내봤어요. 그럼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서 사연 마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품어주고 포용하는 삶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